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건 지난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그 무렵 저는 어머니의 낡은 짐 가방 2개를 차 트렁크에 싣고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잎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8의 나이에도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흐릿하거나 몽롱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맑아서 그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 딱 한마디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거나 제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시트 손잡이를 꽉 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받쳐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자 사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온기 없이 그러나 불편함도 드러내지 않는 딱 그만큼의 거리. 저는 최재윤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3살, 서울에서 작은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15년 전에 이혼했고 슬아의 아들 하나가 있지만 그 아이도 이제는 사회인이 되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 최순임 여사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어머니가 따뜻하다고 느낀 기억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하셨습니다. 밥은 늘 차려져 있었고 교복은 항상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학원비가 밀린 적도 없었고 제가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 들고 와도 어머니는 그래, 잘했네라고 짧게 말하고 다시 다림질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친구와 다퉈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려 하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운동의 날 친구들의 어머니들은 모두 나와 도시락을 펼치고 웃음꽃을 피웠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게가 바빠서라고 하셨지만 그날의 빈자리는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가게를 꾸려가면서 어머니 안에 무언가가 굳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덜 아팠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수업 중에 몰래 만화책을 읽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주방 문 앞에 섰는데 그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학교에서 연락 왔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으셨고 이유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밥을 먹었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왜 화도 안 내시는 걸까?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으시는 걸까? 혼이 나는 것보다 이 차가운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적어도 화를 내주시면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귀찮아하시는 건 아닐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고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때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아내 정은은 한동안 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음식을 만들어 들고 가기도 했고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겠다고 자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정은을 일정한 거리 밖에 두셨습니다. 다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불친절하지도 않은 딱 그 선. 결국 정은은 어머니를 어려운 분이라고 표현하게 되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딱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세탁소 문을 닫으신 건 7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하셨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하시던 날 저는 짐을 나르러 갔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셨던 가게였습니다. 낡은 다림질대, 색이 바랜 옷걸이들, 오래된 영수증 뭉치들. 어머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시면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30년을 바친 공간을 저렇게 담담하게 비워낼 수 있을까?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강한 척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저는 그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격주로 어머니를 찾아가 냉장고를 채워드리고 생필품을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괜히 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어머니가 집 안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셨는데 혼자 일어나지 못하시고 한참을 계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이상하다 싶어 연락을 주셨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골절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엔 이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이나 가족과의 동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함께 살자고 해야 하나?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하나?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작은 원룸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어머니를 모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 어색함과 침묵을 매일 마주한다는 것이. 요양원을 알아보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한지, 시설이 노후하지는 않은지, 식사는 잘 나오는지. 저는 10군데가 넘는 요양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어머니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알아서 해. 또 그 한마디였습니다. 반대도 아니었고 찬성도 아니었습니다. 섭섭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동의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너무 나쁜 아들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늦가을 우리는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짐 가방 2개를 들고 입구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작은 체구, 굽은 허리, 느린 걸음.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입소 수속을 밟는 동안 요양원 원장님이 이것저것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식사 시간, 프로그램 일정, 방문 가능 시간. 어머니는 그 설명을 듣는 내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셨고 간간히 네라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무언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안내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창문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나무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 옷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설이 좋아요, 여기.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저는 괜히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마치 영업사원처럼. 어머니는 서랍장 위에 손을 얹어보고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정원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가봐라.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직 짐 정리 도와드려야죠. 혼자 할 수 있어. 가봐. 저는 결국 가방을 내려놓고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두고 작은 액자 하나를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신 사진이었는데 어머니의 표정은 그 사진 속에서도 어딘가 긴장해 있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는 제 쪽을 보지 않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돼. 저는 잠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서 어느 쪽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 주차장으로 나오니 은행나무 잎이 또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그 후로 저는 정말로 바빴습니다. 아니, 바쁜 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소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는 핑계, 클라이언트 미팅이 잦다는 핑계,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 일주일이 2주가 되고 2주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전화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밥은 잘 드시고요? 응, 다음 주에 가볼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그 말이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머니가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제 편의를 위한 합리화였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요양원을 찾아간 것은 어느 흐린 겨울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날따라 사무소 일이 일찍 끝났고 집에 돌아가 봤자 빈 오피스텔 분이었습니다.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고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트로트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앞에 멈춰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건지 그냥 눈을 감고 계신 건지.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겨울 정원이 보였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서리가 내린 잔디. 서랍장 위에는 제가 올려둔 흑백 액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을 풀 때 분명히 옷장 안에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꺼내 놓으신 건지 가방은 서랍장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갈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고 잠금 쇠에는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깊어지셨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휘어지셨고 볼이 많이 홀쭉해지셨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혈관들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다림질을 하셨던 손,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으셨던 손. 저는 그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손을 마지막으로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간병사 한 분이 얼굴을 내미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드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 어머님 담당 간병사 이미경이에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윤입니다. 어머님은 주무시는 것 같네요. 요즘 낮에 주무실 때가 많아요. 밤에 좀 힘드셔서요. 밤에요? 네,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세요. 새벽에 일어나 앉아 계실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경 씨는 잠시 어머니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잠깐 복도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그녀를 따라 복도로 나섰습니다. 사람은 가끔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 가장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미경 씨는 복도 한쪽에 있는 작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으시겠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고 어딘가에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보행기를 밀며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미경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제가 담당을 맡았어요. 벌써 석 달이 다 됐네요. 그러셨군요.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말씀이 없으시고 손이 많이 가지 않으셔서요. 식사도 잘하시고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좀 달라요. 이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낮에는 정말 조용하세요. 다른 어르신들이랑 말씀도 잘 안 섞으시고 혼자 창문 보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족에게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미경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 11시쯤 되면 잠을 깨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때문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을 다녀오신 뒤에도 다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침대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창문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계신다고. 야간 당직 간병사가 처음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몸이 불편하신 줄 알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짧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 뒤로 야간 당직 간병사는 어머니가 깨어 계실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드리기도 했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 드리는 것. 어머니도 처음엔 됐어,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경 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중얼거리시는 것 같았는데 귀 기울여 들으니까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경 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만 하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하세요. 이미경 씨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그 복도 소파에 앉아 하나씩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지. 그 애한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어린 것이. 알면서도 못해줬어. 알면서도. 이미경 씨는 그 말들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잠꼬대처럼 흘려들었는데요. 그게 매일이에요. 어떤 날은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서 그러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밤마다 한 분을 걱정하시는 어머님은 처음 봤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요. 이미경 씨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로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어머니를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를 귀찮아하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나를 억지로 키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말이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떨쳐내려 해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냥 가족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표현을 못 하시는 거지 마음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좀 더 들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미경 씨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르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희미하게 복도 바닥에 깔렸습니다. 저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저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천장을 향한 채로.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고 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낮의 얼굴과 달랐습니다. 낮에 깨어 계실 때는 늘 어딘가 닫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도 입술도 표정 하나하나가 조금씩 긴장해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주무실 때는 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늙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지친 그러나 편안한.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심하게 독감을 앓았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사흘 동안 이불 속에만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끓여 주셨고 병원에 데려가 주셨고 약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이마를 짚어주시거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거나 하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죽을 끓이거나 빨래를 하거나 가게 장부를 정리하거나. 저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아프면 엄마한테 안기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늘 뭔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죽을 끓이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병원에서 돌아와 약을 먹이면서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 옆에 앉아 이마를 짚어줄 시간조차 없이 또 가게 장부를 정리해야 했던 그 밤에 어머니는 무슨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나는 받지 못한 것만 세었지. 어머니가 주고 있었던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신 건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천장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있을 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언제 왔어? 1시간 됐어요. 왜 깨우지 않았어? 주무시는데요.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어머니 등을 받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됐어라고 하셨을 텐데. 밥은 먹었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직요? 뭐하러 밥도 안 먹고 왔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밤에 잘 못 주무신다고요?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누가 그래? 이미경 씨가요. 어머니는 짧게 쓸데없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못 주무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별것도 아닌걸. 저는 더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장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잠깐 보셨다가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밥 먹고 가. 네. 우리는 그날도 그렇게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채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은 작고 밝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오셨고 어떤 분들은 혼자 오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간병사들이 분주하게 식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흰죽과 나물 반찬, 생선 한 토막. 어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제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맛있어요? 그냥 그렇지.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없어. 제가 다음에 올 때 뭐 사올까요?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필요한 거 없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판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간간이 들리는 어르신들의 대화 소리. 그 소음들 속에서 우리 모자 사이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늘 불편했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 이미경 씨에게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 주름지고 거칠고 오래 일한 사람의 손. 저는 그 손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세탁소에서 매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옷들을 들고 다니시던 그 세월이 그 손에 새겨진 거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손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를 방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너무 자주 오지 마. 바쁜 사람이. 저는 문가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바쁘지 않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요양원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지 말라고. 바쁜 사람이라고. 정말 오지 말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어머니만의 방식인 걸까요?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밤마다 혼잣말을 하시는 어머니가, 낮에는 오지 말라고 하시는 어머니가,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게 그날 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역시나 왜 또 왔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산책을 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작은 산책로가 있었는데 겨울이었지만 날씨가 맑은 날이면 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걸으셨고 저는 그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저쪽 나무는 매화인 것 같은데 봄 되면 꽃 피겠어요. 그렇겠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 사이에 침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예전에 침묵은 단절이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할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은 침묵. 그런데 요즘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침묵이라기보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침묵이랄까요? 불편하지 않은 침묵. 저는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미경 씨가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아드님,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어머니를 방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이미경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별건 아닌데요. 어머님이 요즘 낮에 뭔가를 읽고 계실 때가 있어요. 읽어요? 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보시는데 제가 들어가면 얼른 집어넣으세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미경 씨는 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제는 어머님이 그걸 읽으시다가 우시는 걸 봤거든요. 저는 이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우셨다고요? 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얼른 닦으시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아드님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방. 어머니의 낡은 갈색 가방. 서랍장 위에 늘 놓여 있는 그 가방.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어머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니까요. 근데 종이 같은 거였어요. 오래된 종이.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꺼내보고 혼자 읽고 혼자 울고 계신 오래된 종이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오래된 종이가 어머니의 밤잠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주 요양원을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정원에 나와 계셨습니다.
겨울 햇살이 약하게 내리쬐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공한 것인지 작은 토분에 심긴 자그마한 화초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왔어.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비꽃이래. 직원이 줬어. 예쁘네요. 그러게. 어머니는 화분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작은 보라색 꽃이 두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꽃 좋아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화분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마당에 꽃을 많이 심었어. 내 아버지가 좋아해서.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것은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꽃을 좋아하셨어요? 응. 특히 이 제비꽃. 봄 되면 마당 가득 심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생각 많이 나세요?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으셨습니다. 가끔. 저는 많이 나요. 요즘 들어서 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아버지 별로 기억 없지 않아? 어릴 때 갔으니까. 그래도요. 12살이었으니까 기억은 나요. 크진 않지만. 어머니는 다시 화분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잠시 후 잘 됐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잘 됐다니. 뭐가 잘 됐다는 건지.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가방을 봤습니다. 서랍장 위에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가죽 가방. 잠금쇠에 작은 흠집들이 나 있는 그 가방.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엔 뭐가 들어 있어요? 어머니는 잠깐 굳으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별것 없어. 오래된 것들이요? 응. 혹시 사진 같은 거요? 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어머니는 가방 쪽을 한번 바라보셨다가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 그냥요. 아버지 이야기 하시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억지로 열어젖히면 안 된다는 걸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미경 씨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종이. 그것을 읽으며 소리 없이 우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방금 하셨던 말. 잘 됐다. 아버지 기억이 있다고 했더니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왜 잘 됐다는 걸까요? 어머니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신호에 걸려 차를 세웠습니다. 앞 유리에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저는 와이퍼를 켜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아니 어쩌면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 낡은 가방 안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낮에는 됐어, 안 와도 되라고 하면서 밤이면 혼자 앉아 나를 걱정하는 어머니. 오래된 종이를 꺼내 읽으며 소리 없이 우는 어머니. 제비꽃 화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잘 됐다고 중얼거리시던 어머니.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냉정하고 무뚝뚝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그 어머니는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어머니인 건 아닐까? 진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주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오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주 2번 공예 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가신다는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공예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3355 이야기를 나누면서 색종이를 접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혼자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색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한 번도 어머니가 무언가를 접거나 만드는 걸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일을 하셨습니다. 실용적인 것만 하셨습니다. 놀이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색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게. 저는 유리창에 기대어 그 모습을 보다가 무언가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슬프다거나 기쁘다거나 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드는 것 같은 그런 감정.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머니가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잠깐 멈추셨습니다. 이 시간에 왜 왔어? 그냥 일찍 왔어요. 공예하시는 거 봤어요. 어머니는 별말 없이 방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뭐 만드셨어요? 학, 학이요? 종이학? 응, 저 줄 수 있어요?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의아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종이학을 왜? 그냥요. 어머니가 만든 거니까.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파란 종이약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작고 삐뚤빼뚤한 종이약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한쪽은 좀 더 올라가 있었고 꼬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겨울인데도 늘 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종이약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없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종이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란 종이로 접은 작고 삐뚤빼뚤한 학.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머니가 매일 밤 혼자 앉아 나를 걱정하면서도 낮에는 안 와도 되라고 하신다면, 그 말과 그 행동 사이에 무엇이 있는 건지 나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오래된 가방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미경 씨가 본 오래된 종이, 어머니가 혼자 꺼내 읽으며 우시던 것, 그게 무엇인지 저는 이제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심코 손이 닿아 열린 그 가방 안에서 저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이름이 적힌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셨나요?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자신을 낳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저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50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편지를 발견한 것은 2월의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오후 물리치료 시간이라 방에 안 계셨습니다. 간병사가 30분쯤 있으면 돌아오실 거라고 했고 저는 방 안에서 혼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 정원에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들 끝에 아주 작은 눈물 같은 것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서랍장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흑백 액자, 그리고 그 옆에 늘 놓여 있던 낡은 갈색 가방. 저는 그냥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이 서랍장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금쇠가 열리며 입구가 벌어진 채로 저는 가방 앞에 쪼그려 앉아 집어들었습니다. 닫으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벌어진 입구 사이로 누런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래되어 종이가 바랜 작은 봉투. 그 위에 손으로 쓴 글씨. 어머니의 글씨. 재윤에게.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4월. 제가 17살이던 해. 35년 전. 저는 봉투를 들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야 할지, 모른 척 다시 넣어둬야 할지. 그러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4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 중간부터는 흔들리는 글씨. 어딘가에서 눈물이 떨어진 것인지 잉크가 번진 자국이 2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재윤아,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어쩌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남겨본다. 재윤아,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간병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가 누구인지를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윤아, 내 친엄마 이름은 이정희라는 사람이야. 아버지랑 나보다 먼저 만난 사람. 너는 그 2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어. 내가 2살 되던 해에 이정희 씨는 집을 나갔어. 너와 내 아버지만 남겨두고. 2살. 저는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2살이면 기억이 없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냄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껏 어머니가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낳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정희. 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재윤아, 나는 내 아버지랑 내가 4살이던 해에 만났어. 아버지는 혼자 너를 키우고 있었어. 처음 봤을 때 너는 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지. 낯선 사람인 나를 보고도 울지 않았어. 그냥 눈만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어. 너무 조용한 아이였어.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특유의 눈빛이었어. 나는 그 눈빛이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살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 낯선 어른을 조용히 바라보던 4살짜리 아이를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특유의 눈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셨다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재윤아, 나는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너를 내 아들로 키우기로 했다. 아버지가 부탁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원해서였어. 그 눈빛을 가진 아이를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따로 있다는 말을. 내가 어릴 때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고, 크고 나서는 말하면 더 상처가 될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저는 17, 20, 30, 40, 쉰이 되도록 한 번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차갑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사실 제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그 조용한 눈빛이 가슴에 걸려서 제 곁에 남기로 스스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저는 한동안 읽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 하늘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빛이 회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장 위에 흑백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어머니의 표정이 뭔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재윤아,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너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알고 있지. 그게 아니었다, 재윤아.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을 하셨다.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을 하셨다.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12살의 저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아버지의 죽음은 병이 아니었다고. 손이 떨렸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빚이 있었다, 재윤아. 아버지 혼자 감당하던 빚이. 나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강한 척하다가 혼자 무너지셨다. 재윤아, 이정희 씨가 집을 나가면서 빚을 남겼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빚을. 그래서 나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걸 혼자 갚으려고 몇 년을 힘드셨던 것 같아. 그러다 결국 감당이 안 됐던 것 같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이정희가 빚을 남기고 떠났다. 아버지는 그것을 혼자 갚으려다 무너졌다. 저를 낳은 사람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그 사람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재윤아, 아버지가 떠나기 전날 밤 나한테 편지를 남겼어. 편지에 내 이야기가 있었어. 재윤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라고. 이정희 일은 재윤이가 알 필요 없다고 알리지 말라고. 재윤이 엄마는 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썼다, 재윤아.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재윤이 엄마는 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쓰신 말 중에 그 말이 있었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은 여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맡기면서.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고 쓰셨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글씨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재윤아, 나는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서 결심했다. 평생 너한테 말하지 않기로. 내가 나를 진짜 엄마로 알고 사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았다. 이정희 씨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도 말해야 하고, 그러면 너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될 것 같았고, 이정희 씨를 원망하게 될 것 같았고, 어쩌면 나한테도 왜 말 안 했냐고 원망할 것 같았어. 그 원망들이 너한테 쌓이면 내 삶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았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 근데 재윤아, 비밀이 너무 커지니까 내 앞에서 자꾸 굳어지는 거야. 뭔가를 숨기는 사람이 되다 보니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안아줘야 할 때 안아주지 못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나중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됐어. 너를 싫어해서가 절대 아니야. 너한테 들킬까봐 굳어 있었던 거야. 큰 비밀을 너에게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너에게 차갑게 굴었던 거야, 재윤아. 저는 그 문장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굴었던 거야.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너한테 들킬까봐 굳어 있었던 거다. 저는 평생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차갑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굳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 친엄마의 존재, 자신이 새엄마라는 사실, 그것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매 순간 긴장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긴장이 차가움처럼 보였던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재윤아, 내가 너를 키운 건 아버지 부탁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어. 그냥 너는 내 아들이었어. 그 눈빛을 가진 아이가, 엄마 없이 세상을 혼자 버티고 있던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으면 했어. 재윤아,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만은 알아다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노을도 지나가고 이제는 창문 너머 정원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야. 저는 53해를 살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차갑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평생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의무도 없이, 강요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2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가슴에 걸려서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후회했다면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냥 내 아들이다 라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에 놓인 누런 봉투를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시선을 내리셨습니다. 천천히 창문 쪽 의자로 걸어가 앉으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그 작은 등이 이 모든 것을 평생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읽었어? 네, 다?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괜찮니?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혼자 안고 계시다가
처음 하시는 말씀이 괜찮냐고 저를 걱정하시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오랫동안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손을 빼려 하셨습니다.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 이상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쥔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으셨습니다. 피도 안 섞였는데? 안 그러셔도 됐잖아요. 의무도 없으셨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탁소 새벽부터 밤까지 하시면서 학원비 한 번 안 밀리게 해주시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시고, 교복 항상 다려주시고, 저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흑백 사진 속에서도 세탁소를 정리하시던 날도 요양원에 들어오시던 날도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눈물이 지금 어머니의 주름진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혼을 했을 때도. 그런데 그날 저는 어머니 손을 쥔 채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쥐고 있는 제 손 위에 나머지 손을 살며시 덮어주셨습니다. 말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셨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의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저녁 식사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밥 먹고 가. 어머니가 늘 하시던 그 말이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아직 가지 말라는 말처럼, 좀 더 있다 가도 된다는 말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핸들에 이마를 얹고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2살 때 사라진 친엄마, 평생 그 짐을 혼자 짊어지신 어머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선택하신 어머니. 그런데 울면서도 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편지 속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빚을 남겼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셨습니다. 왜 이정희가 빚을 남겼는지, 2살짜리 아이를 두고 왜 떠났는지, 아버지의 죽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들은 편지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저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어머니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을. 사람은 가끔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나면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편지를 읽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요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편지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다. 이정희가 빚을 남기고 떠났다.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을 하셨다. 나는 내 엄마야. 그것들이 뒤엉킨 채로 잠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마주쳤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채는 것 같았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요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펴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지우개 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다가 커피가 식는 것도 모르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이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 죄송한데요. 어머님이 요 며칠 식사를 잘 안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반도 안 드셔요. 밥상을 받으시면 그냥 앉아 계세요. 드시라고 하면 나중에 먹는다고 하시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어서요. 아드님이 한번 와주시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도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편지를 읽은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시는 안 오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미경 씨가 로비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오셨어요. 지금 방에 계세요. 저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방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문 쪽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왔어. 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맞은편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제 쪽이었습니다. 밥을 안 드신다고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저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잠깐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아니야. 저는 그 대답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진짜로.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못 온 건 제가 좀 정리가 필요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복잡해?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어머니는 다시 창문 쪽을 보셨습니다. 그렇겠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하게.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살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미안한 게 맞아. 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얹으셨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끌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물어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일주일 동안 생각했는데
막상 입을 열려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가 왜 떠난 거예요?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문 밖 정원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알면 더 힘들어.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눈을 뜨셨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보신 채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정희 씨는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혀둔 말을 꺼낼 때처럼 힘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었어. 집안끼리 연결된 거였고 이정희 씨 집이 어렵던 참이라 아버지 집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결혼을 한 거야.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어. 아버지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정희 씨는 처음부터 딴 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딴 사람이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 사람이랑 살려고 집을 나간 거였어. 근데 나가면서 재윤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빌린 돈이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언제 아셨어요? 이정희 씨가 나간 다음에야 알았지. 사채업자한테 연락이 오고 나서야. 얼마나 됐어요? 그 빚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도 그 금액이 크긴 하지만 감당 못할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2살이던 해 그것은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채로 3천만 원이면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감당하기엔 엄청난 돈이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는 몇 년을 버텼어. 나한테도 말 안 했어. 내가 알면 같이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결국 못 버텼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라디오를 틀어놓고 신문을 읽던 아버지. 저를 목말 태워주던 아버지. 밥상에서 어머니한테 핀잔을 들으면서도 싱글싱글 웃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웃음 뒤에 저는 알지 못했던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남기고 간 빚,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짊어지고 버티던 세월, 그리고 결국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왜 말을 안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야. 전 아내가 만든 빚을 새 아내한테 말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잖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알고 나서 같이 갚으려고 했어.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재윤아, 네, 이정희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저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어머니는 창문을 바라보셨습니다. 빚을 남기고 간 건 잘못이야. 그건 맞아. 그냥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겠지. 저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밉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잠깐 멈추셨습니다. 미웠지. 한동안은.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 오래된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몰라. 찾으려고 한 적도 없어. 저는 찾아야 할까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내리깔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싶으면 찾아.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근데 재윤아, 그 사람이 내 어머니인 건 맞아. 그 사람 없이는 내가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나도 내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나도 내 엄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내 엄마야. 당당하거나 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평생을 아무 의무 없이 지켜온 사람이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도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그 사람이 절 낳았다는 사실이 저한테 아무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세탁소 냄새가 기억나요? 아직도. 다림질할 때 나는 뜨거운 냄새.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시는 소리. 제 교복 주머니에 항상 잔돈 몇 개 넣어두셨던 거. 다 기억나요? 어머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저한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문을 바라보셨습니다. 정원에는 아침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복 주머니에 잔돈 넣은 거 기억해? 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제가 못 봤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아버지 마지막 편지. 원본이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있어. 볼 수 있어요? 어머니는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서랍장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낡은 갈색 가방을 집어 드셨습니다. 잠금쇠를 여셨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누런 봉투와는 다른 더 작고 더 낡은 봉투였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잡으면 부서질 것 같은 봉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건네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딱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에게.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흘려 쓴 글씨였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봐도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 쪽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접힌 부분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순임아, 미안하다. 말했어야 했는데 말을 못했다. 강한 척하다가 이렇게 됐다. 부탁이 있다. 재윤이 잘 부탁한다. 재윤이한테는 이정희 이야기하지 마라. 그 아이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할까 봐. 절대 그렇지 않다. 재윤이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순임아, 재윤이 엄마는 너야. 미안하다. 고맙다.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윤이한테는 이정희 이야기하지 마라. 그 아이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할까 봐. 아버지는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아들이 엄마가 떠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 걱정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방 안에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걸어가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 손 안에 꼭 쥐셨습니다.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그 편지를 간직하신 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혼자 안고 사신 손.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 짧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 손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너 보는 게 더 좋았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전의 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방 안에 처음으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절이 아닌 연결인 침묵이. 그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밥을 반 이상 드셨습니다. 이미경 씨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눈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천천히. 봄 되면 여기 매화 피겠어요.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그렇겠네. 제비꽃도 또 피겠죠.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짧음이 아니라 채워진 짧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아야 할지, 찾지 말아야 할지. 어머니는 내가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도 저를 모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살면서 2살 때 두고 온 아이를 생각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한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최순임 여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4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가슴에 걸려서 스스로 곁에 남기로 한 사람. 35년 동안 비밀을 혼자 안고 그 무게에 굳어가면서도 단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저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에 걸려 차를 세웠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왜? 그냥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들어갔어? 아직 가는 중이에요. 그래.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 다음 주에 또 갈게요. 바쁘면 안 바빠요.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는 와도 된다는 말이, 기다리겠다는 말이, 그리고 어쩌면 고맙다는 말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봄 햇살이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왜 또 왔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냥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오늘 죽이 맛없더라. 어제 이 방 옆에 새 어르신이 들어오셨는데 밤새 텔레비전을 켜놓더라고. 제비꽃 한 송이 더 피었어.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들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거신다는 것이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어머니가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 정원에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흰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매화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휘어진 머리카락에 봄 햇살이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이 산 사람, 같이 밥 먹고, 같이 아프고, 같이 버틴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헤어지면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요양원 입구까지. 평소에는 방에서 가봐라고 하셨는데 그날은 천천히 걸어서 입구까지 나오셨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유리문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차에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78이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주 갈 것이고 산책을 같이 할 것이고 밥을 같이 먹을 것이고 아무 이야기나 나눌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늦게 전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전하고 싶었는데 때를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닿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 말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봄 내내 매주 만났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매화가 지고 제비꽃이 피고 소나무 아래 잔디가 초록으로 짙어지는 동안 우리는 나란히 산책로를 걷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방 안에서 아무 이야기나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시는 일이 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왜 또 왔어? 대신 왔어? 라고 하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산책 중에 정원의 꽃 이름을 물어보시기도 했고 식사 중에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한마디 하시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에 있는 오래된 빗장이 6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오후에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이미경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어디서요? 화장실에서요. 다행히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는데 지금 방에 누워 계세요. 저는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난리야. 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야.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비틀거렸어. 병원 가봐야 해요. 안 가도 돼. 어머니,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저는 이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보시긴 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가는 내내 괜히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볼이 더 홀쭉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앉아 계신 어깨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지셨나 싶을 만큼 좁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어머니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혈압이 많이 불안정하시고요. 뇌 쪽도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닌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잘 관리하시면 오래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강했습니다.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방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여름 내내 저는 요양원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어머니는 처음엔 너무 자주 온다고 하셨는데 나중엔 그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오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저를 처음 봤을 때 이야기, 결혼하고 세탁소를 시작하던 이야기. 어머니가 먼저 꺼내시는 날도 있었고 제가 여쭤봐서 시작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 있던 4살짜리 저를 처음 보던 날의 어머니를, 그 눈빛이 가슴에 걸려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날의 어머니를, 8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요양원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태가 좀 안 좋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어지러우셨다고 했고 점심도 거의 못 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셔서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재윤아, 네.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뭐예요?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재윤아, 네, 미안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굴어서, 안아주지 못해서, 내 이야기 들어주지 못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운동회 날 못 간 것도, 상장 받아와도 그냥 넘긴 것도, 내가 속상해할 때 모른 척한 것도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다 기억해. 다 알아. 그때 내 얼굴이 어땠는지 어머니, 말 못해서 미안했어. 진짜로.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힘드셨을 텐데, 비밀 혼자 안고 계셨을 텐데, 저는 그냥 차갑다고만 생각하고, 한 번도 왜 그러시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같이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잠깐 눈을 내리깔으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잘못한 거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천장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윤아, 네, 나 처음에 내 아버지 따라 너 만났을 때 사실 겁났어. 겁났어요? 응. 남의 아이잖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아이가 나를 좋아해 줄지, 그게 무서웠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날 나를 바라보는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눈이, 재윤아, 그 눈이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 말은 못하는데 눈으로 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 뭘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달라고. 2살의 친엄마가 떠난 아이가, 4살의 낯선 어른을 바라보던 아이가, 말로는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하고 있었던 부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눈빛을 읽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평생 곁에 계셨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꼬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엔 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쥐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여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매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그 방 안에서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재윤아, 네, 사랑한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랑한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을 하셨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는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9의 어머니가 손을 잡힌 채 누워서 처음으로 그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서 그냥 흘렀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흘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여름 오후에 처음으로 그날 저는 해가 질 때까지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어머니의 주무시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어머니의 아들로 남을 것이라고.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붉고 조용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잠결에도 어머니는 그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은행나무에 노란 잎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노란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받고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채로. 그러나 결국 닿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았지만 아직 늦지 않은 때에 가족 중에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차갑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늘 말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새벽에 다려진 교복 속에도, 교복 주머니 안에 잔돈 속에도, 밥 먹고 가라는 말 한마디 속에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요양원에 갑니다. 귤을 한 봉지 들고 그냥 왔어 라고 하실 겁니다. 저는 옆에 앉을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아무 이야기를 해도 되는 사이가 됐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하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